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언론과 시민의 소통 공간, 저널리즘 주간, 다시 저널리즘 토크쇼 진행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올해 2021 신문과 방송 토크쇼는요, 마치 리얼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카메라 앞에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토크쇼에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정재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장님께서 제 곁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아마 원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정재민 원장님께서는요,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부터 한겨레신문자문위원, YTN 시청자위원,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진행,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언론과 시민 각각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실 때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날카롭게 깊은 이야기 이끌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정재민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 강다솜 아나운서께서 오늘 토크쇼 날카롭게 따뜻하게 이끌어달라라고 당부해 주셨는데요. 제 목표는 재밌게입니다. 언론인의 삶 얼마나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토크쇼 주인공들을 소개해야겠죠. 먼저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님, KBS 이유신 PD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저널리즘 주간 신문과 방송 토크쇼 전지적 언론인 시점은요. 제목에서 좀 눈치채셨겠지만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팬 포맷을 차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출연자들의 일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건데요. 사실 언론인은 카메라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PD니까 아무래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제가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취재를 당해보니까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반대로 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중앙일보에 있긴 하지만 예전에 JTBC에서도 보도국 생활 1년 반 정도 하면서 방송 기자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게 막상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보니 또 많이 달라가지고요. 좀 당황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카메라 앞에 제가 있으니까 좀 많이 어색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그 이유신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낯설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영상이 정말 재밌게 잘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장 경험이 오랜 선배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저희가 특별히 초대한 분이 계세요. 바로 최문선 한국일보 정치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최문선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먼저 입사했다는 그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 요새 좋은 선배는 막 이렇게 알려주려 하는 선배보다는 많이 듣는 선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출연료도 받을 예정인데 이렇게 듣기만 할 순 없고 조금 말하고 그러니까 많이 듣는 역할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문선 기자님은요, 2000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해서 21년간 기자 생활을 이어오셨어요. 또 한국일보에서는 50여 년 만에 탄생한 여성 정치부장으로 회사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토크쇼에 좀 참여하게 되셨는데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늘 이렇게 회사 후배들만 보다가 여기 이렇게 다른 회사 후배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PD님도 뵙게 돼서 네, 매우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일상의 주인공은 바로 KBS의 이유신 PD입니다. 지금 KBS 이유신 PD의 일상 함께 보시죠. 저희 선배들이랑요, 우리 지원의 분이 우주 작가님 대선 준비하는데 이번 주 방송팀. 브이로그 찍어요? 아니다, 아니다. 2D 감독님이고요. 새색시 감독님인데 지금 추석이 지금 집에도 못 갔습니다. 네. 우리 홍지연 FD라고 시사직격의 대들보입니다. 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휴일에도 이렇게 연휴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제 동기 신민섭 PD입니다. 뭐예요 이거? 지금 뭐를 편집하는 건가요? 지금 전인권 아저씨요. 전인권 아저씨. 비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누나 그러면 뭐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에요? 뭐 받아요? 아니. 오늘 휴일 아닌가요? 아 그쵸. 감독님 휴일 아닌가요? 그러네. 오, 순발력. 얘기하시죠. 순발력 괜찮네. 시사 교양에 적합한 시사 직격이 없어서는 안 돼요. 계속 직격에 있어야 돼. 그런 PD는 아주 인재다. 약간 인터뷰가 너무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직격 이유신 PD라고 합니다. KBS에서는 이제 4년 차인데 3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 60분이랑 그 다음에 시사직격을 해서 한 고등학교 3년 정도 되는 기간을 시사에서만 있었습니다. 이게 제 자리고요. 자리가 약간 많이 치웠는데도 좀 어수선해요, 자리가. 이거는 고독사 할 때 프리뷰인데요. 그러니까 한 회차를 할 때마다 한 요 정도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면 마음이 든든하죠. 이렇게 고생 많이 한 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안 봐도 쌓아놓고. 최루탄과 공포탄으로 진압을 개시한 군경은 이내 시민들에게 실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눈이 좀 멍이 든 것 같은데 그때 그 상처인가요?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기까진 이웃도 가족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 방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지금 청년 고독사란 방송에 이어서 미디어가 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의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것 같아서 좀 청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르신들이 하는 간병이나 어머니들이 하는 간병과 달리 청년들이 하는 간병을 통해서 청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지 그 관련된 청년 간병이라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촬영 구성원인데요. 촬영 포인트 뭐 이런 거랑 이런 거 뭐 할지를 좀 생각해놓고 집에서라든지 걸어갈 때도 좀 쓸쓸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꼭 이런 이미지 커트. 좀 중요한 출장이라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추석 때는 잠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잘 못 가서 여기다가 씻을 거 폼클렌징부터 해서 얼굴 밤에 씻어야 되니까 의류살균제 해서 집에 못 가면 이렇게 뿌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뿌렸었어요, 아침에. 이거를 언제 못 가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어떤 선배가 예전에 이거 열어보시고 살림 차려놨다고 이 안에다가. 제가 이 회사에 와서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1월 1일 중에서 딱 한 번 쉬어봤거든요. 2020년에 12월 31일 날 하고 1월 1일이 그 시간이 쉴 수 있어서 그때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일했어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방금 그 서랍에 생필품을 구비해두고 계신 게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야근이 굉장히 잦나 봐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삶이랑 일이랑 나름대로는 균형이 잘 맞는 편인데, 저 때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저는 시사직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야근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막상 취재를 나갈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로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갔을 때는 인터뷰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집주 전에는 그 내용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근이 잦았고요. 그리고 편집 방송 이제 전주에는 아무래도 편집이랑 그다음에 후반 작업이 또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잦았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한 것 같고 업무도 과도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직업으로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요. 정재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영상만 보면 이게 노숙자의 삶이죠. PD의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딸 가출했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유신 PD가 4년 차인데 매해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1월 1일 중에 딱 하루 쉬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열정으로 사명감으로 버틴다지만 이 생활이 계속된다면 체력이 버텨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2010년에 기자들의 탈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언론사 사정이나 언론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기자들의 탈진은 심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됐다. 정서적 소진을 호소했고요. 일에 대한 회의가 들고 내가 좀 냉소적으로 변한 것 같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안 해준다라고들 이야기를 했고요. 논문이 발표되고 나니까 주위의 기자분들이 딱 내 얘기야.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목해줘서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기자와 PD의 삶 굉장히 화려해 보기는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또 이제 52시간 근무제도도 도입됐고 또 재택근무도 좀 있긴 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언론 현장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회사에서의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는 좀 어떤지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에 회의가 든 적은 없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불만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다 젊으셔서 탈진이라니요 힘이 넘칩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유신 PD의 일상은 동영상으로 봤으니까 우리 정종훈 기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사실 저는 이 PD님이랑 비교해서 훨씬 워라밸을 잘 챙기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명함은 내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도 입사하고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자로서 이제 10년 동안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일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 좀 제일 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일이 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한데 또 반대로 기사거리가 몰리거나 이슈가 터지면은 아무래도 새벽이나 심야나 시간대 상관없이 그때그때 바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 직업이란 측면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감 시간에 맞춰서 취재도 하고 기사 작성도 하고 이제 약간 스트레스로 치면 짧고 굵게 받다 보니까 좀 서로 동료나 선후배끼리 이제 이러다가 다 오래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해서 이제 크게 특별하지도 않고요. 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손에 쥐고 있고 그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입사하고 나서는 사실상 24시간 손에다가 이제 폰을 붙들고 있는 약간 그런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 리듬이 좀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취재원이나 아무래도 동료나 술자리도 갖는 경우도 많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입사할 때는 꽤 슬림한 편이었는데 사실 이제 10년 만에 한 1년에 1kg 정도 쪄서 이제 10kg 이상 찐 상황이고요. 운동도 사실 평상시에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게으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좀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욕이라고 할 거는 몇 개 있긴 한데 주 5일 근무는 사실 요즘 웬만한 언론사는 다 지켜지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회사가 이제 디지털화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사 작성 부담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서 옛날보다는 하루에 이제 몇 개씩 여러 개를 쓰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기사 작성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심 기자에 비하면 나는 워라밸을 지키고 산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니 듣다 보니까 그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 이게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거고요. 운동하기도 힘들고 뭐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동 좀 하셔야겠습니다. 10kg 찌셨다니까 운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가장 영하신데 우리 젊으신 박현영 기자는 그래도 좀 힘이 넘칠 것 같은데 아직 저는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저 근데 그 이유신 PD님 영상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거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막 회사에서 씻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싶으면서도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이 이제 4년 차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기자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는 정종훈 기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도 그래도 다녀오고 좀 했는데 휴가지에서 뭐 제주도에서 노트북 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맞고 제가 좀 많이 아팠는데 막 열이 끓는데도 갑자기 일 터져서 뭐 기사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절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부담감? 언제든지 노트북을 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업무 강도가 세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일이라는 게 주말이면 주말, 뭐 휴가면 휴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짧은 게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뭐 데드라인, 마감 시간, 온에어, 방송 시간, 시간을 놓고 싸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강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패널 중에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우리 한국일보의 최문선 정치부장님 모셨는데 한국일보는 좀 일하기 좀 좋은 직장인지 그렇게 고생을 안 하신 듯한 얼굴로 보입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지금이랑 비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 강도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워라밸 뭐 그런 거 개념이 없었고 저는 뭐 6일 7일 근무를 했고 뭐 주 100시간도 일을 해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당연했고요. 뭐 탈진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탈진할 수 있다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젊은 기자들은 참 편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배들이. 편해진 게 아니라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선배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부장이라서 내년 대선이 있는데도 저도 사실 주 5일을 꼬박꼬박 챙겨 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쉬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덜 쉬어가지고 피곤하면 판단도 안 되고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괜히 말도 날카롭게 나가고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쉬는 게 생산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래도 저도 국장 눈치를 보고 좀 쉬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데 사실 제가 국장이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기자로서 노동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쉰다고 하면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후배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위선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조직 문화가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게 내가 쉬는 동안에 회사가 잘 돌아가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기자들을 쥐어짜기보다는 인력 확충을 많이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서로 윈윈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 네. 라떼는 말이야 주당 100시간을 일해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뭐 탈진이란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라면서 살았는데 사회적인 환경, 노동 환경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기자들의 일상도 조금은 일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들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멋진 부장님이 있으면 저도 이 한국일보 정치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노동 환경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인력도 보충하는 것 작업들 또 이들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직업 만족도도 끌어올릴 수 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끌어올리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감시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최문선 기자님이 이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정상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신 PD만 해도 늘 저렇게 야근을 엄청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KBS 이유신 PD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유신 PD는 지난 10월 8일에 청년 간병을 주제로 시사 직격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어떻게 취재하고 또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김해 출장을 가야 돼서 이렇게 5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5시 30분이고 저희 권희영 감독님은 지금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비를 많이 들고 가면 안 무거우세요? 정말 무거운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또 멀리 가는 김에 잘 네. 찍고 와야 하니까. 이게 저희가 들고 갈 짐이고요. 요거는 오늘 제가 들고 다닐 거고요. 정말 오늘도 쉬지 않는군요. 왜 추석 연휴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오늘 떨리세요, 감독님? 네, 조금 떨립니다. 저는 오늘 일찍 끝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참고로 내일이 추석이랍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아직 동이 텄네요, 이제. 조금씩 트고 있는. 이게 저희 택시가 있네요, 다행히도. 네, 감사합니다. 김포공항 도착했는데요. 이렇게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힘들어요.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김해로.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사람이 진짜 많네요. 김해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지금은 6시 15분이에요. 저희 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어. 지금은 10시 20분이고 드디어 회사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회사고요. 감독님 기쁘신가요? 네, 너무 기뻐요. 너무 피곤해서 맞죠? 좋아할 힘도 없네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단 메모리 카드에 옮기고 집에 갈 겁니다. 그렇죠, 감독님? 맞습니다. 감독님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일은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요. 뭔가 세상이 계속 바뀌는데 나도 최소한 그거는 뭔지는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좋고요. 귀한 1시간을 저한테 준 거니까 그 1시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이 솔직히 다 겪어야 할 일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그러면 이거를 휴자막을 주고 휴하고 소감, 느낌 떠오르는 한마디 한 줄씩 할래요? 네네네. 감독님이 자막 만드시기 전에 이 자막이 맞는지 1시간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작업을 시작한 시간은 10월 7일 아마 저녁 먹고였으니까 한 8시였나? 그때가 9시였나? 저녁에 좀 먹었어요. 근데 또 지금 이러고 있네요. 근데 지금도 몇 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자막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몇 개를 바꿔야 돼요 지금. 청년 감정이 있는 거 볼게요. 그럼 영케어러라는 말 안 쓸게요. 네, 큐.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이지만 일찍 아픈 가족을 떠맡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네, 홀드. 네, 멘트 드릴게요. 감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스탠바이. 목적인 것 같아요. 네, 큐.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들을 한 달에 30만 원으로 돌려줬습니다. 네, 홀드. 그런 직업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하다가 이제 어머니 쓰러지시면 네, 스탠바이. 모든 게 이제 네, 이제 수정입니다. MC님, 한 곳의 경쟁률은로 바꿀게요. 이거 국회 외경에다가 갈까요? 두 번만 마지막 하면 진짜 낫겠다.
그럼 종소리 한 번만 넣고 갈게요. 종소리만 하면 끝났어요. 닷새 동안의 한가위 연휴가 막 끝난 지난달 23일.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 받았어요. 일곱 없이 찾아온 임재성 제가 시사 직격한 지 2년 됐는데요. 그 2년 동안 내내 같이 했던 PD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서 지금의 체력과 이 집중력을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연락 문제. 제 그냥 개인적인 산보다 시사 직격일이 항상 지난 한 2년 동안 제일 먼저였어요. 되게 오랫동안 PD가 되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그때 마음을 안 잊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냥 언론인으로서는 뭔가 사회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이유신 PD가 제작한 청년 간병은 지난 10월 8일에 나는 효녀가 아니다 청년 간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는데요. 영상 후반부에서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청년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언론인을 준비하면서 그 시절이 바로 청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PD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시험을 봤었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단계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나는 뭔가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나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PD가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청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노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5월 달에 방송한 청년 고독사부터 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KBS 1TV라는 우리 시사가 나가는 우리 채널이 KBS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 그리고 여러 매체들이 다 주로 40대, 50대 중장년의 남성들의 이야기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고 그 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라든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젊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청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방송에 좀 더 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계속해서 시사직격에서 그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우리 이유신 PD가 개인적인 삶보다 시사 직격이 늘 먼저였다라는 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청년 간병 이야기가 저희들이 더 진솔하게 들리는 것도 이유신 PD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청년 고독사 보고서 시사 직격에서 봤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무겁게 책임감 있게 봤습니다. 유튜브에서만도 조회수가 지금 270만이 넘었고 그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청년 고독사 보고서가요. 댓글도 한 15,00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오랫동안 PD가 되고 싶었고 많이도 떨어졌고 제가 어떤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한 30여 차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떨어지면서도 왜 꼭 그렇게 PD가 되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왜 그렇게 기자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기자로서 계속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자, 어떤 PD를 꿈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유신 PD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왜 그렇게 기자를 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사실 진짜 PD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에미넴을 정말 사랑해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PD가 되고 싶었었고요. 에미넴을요? 네. 근데 시사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미넴 만나고 싶어서 PD가 됐는데 예전에는 면접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계기를 주고 싶은 그런 그래서 PD가 되고 싶다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PD가 되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계기를 주기 위해 PD가 됐다는 말은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언론의 지금 현재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외면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누군가의 인생에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언론이 계몽적으로 변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외면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때 그 면접에서 답했던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왜 기자가 되려고 했는지 PD가 되려고 했는지 물었더니 에미넴을 보려고 PD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PD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고 의미 있게 들립니다. 자, 우리 박현영 기자는 아마 법학을 전공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왜 기자가 되셨는지요? 전공은 사실 원래 이제 기자가 왜 되려고 했는지 지금 생각을 하면은 잘 모르겠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꿈이었어가지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러기로 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교도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한 것도 있어서, 네, 전공이랑 크게 막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에미넴 얘기하신 거에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바가 좀 기자로서의 장점 때문에 계속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 나이대에서, 그리고 뭐 저처럼 얕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좀 1대1로 만날 수 있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진짜 기자의 장점인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또 독자분들한테 좀 많이 전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창하게 이래서 나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네요. 우리 정정훈 기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거창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원래부터 기자를 꿈꿨던 건 아니고, 이제 대학교 졸업쯤에 아무래도 이제 진로를 고민하다가 원래는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좀 할까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기자의 길을 택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1타 3피의 직업이 아닐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동시에 사회에도 기여하고 이제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직업이 기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자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꿈을 꾸던 직업은 아니지만 이제 기자가 되고 기사를 이제 하루하루 쓰면서 이제 왜 언론이 됐는지를 좀 오히려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회사에 소속된 일종의 셀러리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좀 다른 점은 이제 나만의 확고한 방향을 갖고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직업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특종이 당연히 모든 기자의 꿈이긴 한데, 사실 특종을 뭐 매일 낼 수 있는 기자는 거의 뭐 0.001%도 안 될 거고, 그래서 꼭 특종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사로서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꼭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부끄럽지 않은 기자로 커리어를 이뤄가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시작할 때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내가 PD로 기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또 즐거움도 찾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문수 부장님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라도 대단한 사명감으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정적인 일보다는 좀 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제가 IMF 직후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여자이면서 문과대생은 기업에 원서도 안 받아주는 시절이어가지고 어디 시험으로 칠 데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언론사에 들어갔고, 또 적성이 맞아서 이렇게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보면 뭐 다른 회사도 다 다니면 힘이 든데, 그러니까 기자가 좀 좋은 점은 좀 일반 아까 그 말씀하신 직장인스러움이 좀 덜하지 않나 싶고요. 어떤 큰 조직의 그런 부품인 느낌? 그런 건 좀 덜하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기자들은 뭐 PD도 그렇지만 자기 바이라인이 있잖아요. 그 바이라인을 회사도 보호하고 또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율성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사를 쓴다고 해서 당장 무슨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세상이 좀 더 나쁘게 바뀌는 것을 저지할 힘 또는 그런 그 힘을 추동할 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여자 직장인으로서는 좀 조직 문화가 남녀 차별 이렇게 하면 언론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일반 직장인보다는 더 세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여성들한테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방패막이가 된다는 점도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전자회사의 김 과장과 어느 일부 어느 방송사의 김 기자, 김 PD는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과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 사람의 의사가 실수를 하면 한 사람의 환자가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기자가 PD가 실수를 하면 수천 수만 명이 그리고 한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역할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달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책임감을 무겁게 안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또 깊이 고민하는 모습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 정종훈 기자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 언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정종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경찰과 노조의 극한 대치 상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역에 물안개가 껴있는 가운데 횡목항에서 JTBC 정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0년 된 기자고요. 정종훈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지금 환경부와 기상청, 그러니까 환경 분야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 쪽으로 좀 우려하나 보네요. 네. 예, 만약에 뵙게 되면은 미리 약속만 잡으면 됩니다. 보통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도자료가 이제 많이 오는데 메일을 확인해서 보도자료 어떤 게 오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 좀 쓸 게 있을까. 최근은 코로나라서 사실 대면으로 취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취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다녔습니다. 고생했다. 네. 독감 걸리면서 좀 뭘 챙길지 탄소 중립으로 뭘 해야 되나? 환경부에서 종이를 많이 쓰지 말자는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종이책을 엄청 찍어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찍어냈으면 사실 좀 지적할 만한데 많이 찍어서 200. 네. 2억 3천만 원어치 종이책을 나무 그루로 환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남는 열을 교환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무슨 쓰레기장에서 열이 남잖아요. 그거를 물에다가 담아가지고 사실 환경 분야도 세부 내용이 다양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딱 하나로 딱 정해지진 않는데 요즘은 또 탄소 중립이 큰 이슈라서 탄소 중립 기사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 관련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문제나 그런 것도 최근에 좀 기획 기사를 많이 썼고 그 외에도 뭐 동물 관련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 취재팀이 꾸려져가지고 이제 선후배랑 다 같이 하는 건데요. 비대면으로 취재를 좀 진행을 해서 이제 현지 영상이랑 이제 현지 상황 같은 것도 좀 받고 취재를 했고요. 기후 위기가 얼마나 우리의 현실에 가까이 다가왔는가 이제 그런 걸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영상보다는 또 VR 영상으로 보시면은 독자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더 이게 기후 위기나 기후 재앙이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왔구나 실감하실 수 있으니까 VR 영상 위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같은 경우도 또 워낙 의미 있는 상이다 보니까 또 어쨌든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 거니까 다양한 입장들을 들어보고 그
그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되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맞는 방향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게 좀 좋은 기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종훈 기자께서는 지금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새롭게 VR을 활용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VR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사 포맷으로 기후 변화를 보도하셨어요. 반응도 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VR 영상 작년에 이제 했던 환경 기획인데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위에 선배랑 이제 후배랑 같이 해서 팀으로 꾸려가지고 했고, 이제 원래는 사실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작년에 해외 출장을 갔어야 되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계획했던 그 해외 출장의 꿈은 다 사라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도 이제 그쪽에 현지랑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촬영을 했고,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갔으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이게 취재를 하고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VR 영상이 잘 나와서 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고 독자분들께서 많이 보셔가지고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시청자와 독자들도 변했으니까 뉴스도 달라져야겠지요. 우리 그 정종훈 기자의 VR 콘텐츠 혁신적인 시도였고요. 또 과학 언론상도 받고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작 언론사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하고 있다, 변하고 싶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런 건가라는 의구심도 밖에서 보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지만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방식대로 있다가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과연 조직원들은 얼마나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또 변화에 대한 조직 문화는 어떠한지, 세대 간의 갈등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질문이 많긴 한데 압축적으로 들려주시죠. KBS 얘기부터 우리 이유신 PD가 좀 해줄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언론 이 방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만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입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분명히 한때는 재기발랄했으나 왜 이렇게 조직에 들어오면서 정형화가 돼 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유튜버가 아닌 이상 1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고, 조직에도 아무래도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 좀 의사결정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조금 더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 기자, PD 개개인으로서는 우리가 혁신이나 뭔가 새로운 결과가 나오려면 분명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우리가 어떤 이것에 대해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보니 조금 더 과감하게 어떤 실수라든지 실패라든지 그 부분에서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시도를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방송사의 입장은 그러하군요. 역시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다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어찌 보면 또 방송이란 게 가장 또 변화를 선도해가는 집단이기도 한데, 또 너무 또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빨리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조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문사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최 부장님? 네, 그러니까 신문 기준으로 하면 신문들이야말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절박함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선뜻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자본이 탄탄한 회사들에 비해서 국내 신문사들은 그런 재정 상황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 개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그 세대 갈등 말씀하셨지만 그 제 경험치만 말씀드리면, 꼭 젊은 기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뉴미디어에 이렇게 눈을 떠 있고 그 나이 든 기자들이라고 해서 변화를 거부한다, 그렇게 무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기자들도 변화를 거부하면서 모든 게 부장 탓이야, 회사 탓이야, 이렇게 좀 목지부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든 기자들도 VR이라든지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늘 느끼면서 살고요. 그럼에도 개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한 게 이제 언론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수님처럼 이 50대 남성들이 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변화의 눈을 드디어 뜨셔야 조금 더 파도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각사마다 체감은 되지 아직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젊은 기자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거는 나이 든 기자가 책 몇 권 읽고 내가 뉴미디어 다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그런 태도로 있으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제일 그 나쁜 요소가 아닌가, 그런 거를 체감합니다. 네, 조직의 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굴절절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데 갑자기 50대 교수 아재 얘기는 또 자연스럽게 꺼내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조직도 변화해야 하지만 또 개개인도 빠르게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정훈 기자 일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2명의 기자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이야. 아유, 맛있게 먹었죠. 이거 뭐야? 이거 또 이렇게 무슨 보도자료? 뭐야 이거? 일하는 티를 내야지. 일하는 티를 내야 돼? 어. 아침에 기사 출고했음? 아직 안 했어. 기사 아침에 출고 안 하고 뭐 했음? 아침에 메모만 올리면 되지. 원래 아침에 하나 출고하고 오후에 또 하나 쓰고 해야지. 너네는 안 하잖아, 예. 그렇지. 응. 우린 이미 기사를 내려놨어. 기디하게 떠오르는 만다미인조라고. 만다미인조. 안녕하세요. 재택하면서 어느 순간 루틴이 확 무너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저 지금 무너져 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린다? 나는 솔직히 그런 적은 없어요. 나는 밥 먹는 시간 안 잊어버려. 아, 저희 그 정 기자 동기입니다. 네. 저 이현이라고 하고. 저는 홍상지라고 합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거를 지식이나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알았으면 돼. 하는, 알아야 할 지식, 그런 것들. 빼. 깔아. 우리가 일단 좀 되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잖아. 지금 뉴미디어 쪽하고 또 이제 언론사 쪽하고 여기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이 뉴미디어 쪽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합방하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팟캐스트 서로 출연해주고 그러면서 구독자들이 같이 교집합이 커지는 느낌? 점점점? 근데 언론사들끼리는 뭔가 여전히 우리 독자 저기 못 보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팽팽하게 또 나뉘어가지고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힘을 합쳐서 뭔가를 돌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 이게 기자가 아닌 사람들과 기자의 고민이 좀 달라. 정말 그냥 유명해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약간 그냥 어떤 공익? 게 세상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게 당장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멀리 내다보면 하지 않는 게 나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안 쓰는 기사도 있잖아. 너는 또 독자층이 또 아무래도 이제 고정적인 분들이 많고, 그것도 그렇지. 콘텐츠도 아무래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던데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제목만 보고 달거나 맞아. 내용 다 안 읽고 댓글 다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냥 언론사만 보고 다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맞아, 그게 속상해. 그게 제일 어렵지. 그게 가끔씩 후배들한테 오거든, 연락이. 이렇게 악플이 오고 이렇게 악성 메일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 이렇게 올 때가 있어. 그럼 너 뭐라고 얘기해? 그리고 어쨌든 온라인으로 기사 소비한 독자들은 대부분 언론사를 보고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제목이나 그치, 자기 맞아. 관심 있는 분야 위주로 기사를 소비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냥 진짜 제목만 보고 아니면 썸네일만 보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난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것도 약간 맞아. 비슷한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만 골라와서. 그렇지. 그것도 뭐 다 어쨌든 잘못된 관행이긴 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 누구도 사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점점 뭔가 기자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도덕관념을 가져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냥 쓰는 사람 진짜 쓰는 놈. 쓰는 놈 그냥 기자. 이런 느낌이니까. 결론 나부터 잘 써야겠네. 기자들부터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을 좀 하긴 해야지. 진짜 어려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쓰는 기사에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내가 기사를 쓰는 방식이랑 취재한 내용,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나
그 진실에 가깝게 쓰고 얼마나 열심히 취재를 했는가를 돌이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요즘 기자들의, 요즘 언론인들의 고민들이 정말 짙게 묻어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동기들과 함께 계실 때 엄청 편안해 보이시네요. 근데 저희가 뵌 이 두 분의 기자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자들의 행보랑은 좀 다른 행보를 걷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예 저기 일반 편집국이랑 조직 자체도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별도 팀처럼 움직이면서,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듣동락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동기들이고, 그래도 나름 꽤 MZ 세대 사이에서는 알려진 콘텐츠라서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다짐.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다짐까지 되어야 할 정도의 환경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아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기자로서 PD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우리 정 기자, 동료 기자가 기자는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냥 기사를 쓰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그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기자들은 기사 쓰느라고 취재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쓰는 것이 순서인데 기사를 쓰다가 보면 취재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 경쟁에 매몰리다 보니까 기사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클릭수나 좋아요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조직적 압력, 환경 같은 것들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언론인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엇이 기자들을 조직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무엇이 그들을 조직에 붙잡고 있는가라는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기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료, 상사와의 돈독한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기자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트래픽을 끌어올리려는 조직의 관행, 디지털 환경을 중요한 성과로 매기려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특히 경력이 긴 기자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다짐이 되어야 하는 현실. 자, 기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조직에게 책임이 있다면 조직의 문제라면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동영상의 주인공인 정종훈 기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이랑 뉴 미디어 중심으로 빠르게 언론 환경 변화한 건 뭐 모두가 아시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저도 항상 동료들이랑도 얘기하고 이제 선후배랑 얘기하고 뭐 스스로도 느끼는 바지만은 이제 사실 모든 언론사가 이제 디지털화라는 답을 찾으러 가는 건 이제 현재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들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꼬린 지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다들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 대부분이 이제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포털에 매여 있어서 기사 소비 구조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 뷰, 그러니까 클릭 수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기자로서도 이제 이런 기사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그게 그래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또 언론사의 소속 일원으로서의 또 책임이 또 충돌할 때도 꽤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저기 영상에서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제목이나 썸네일이나 이제 가벼운 내용 등으로 이제 이례적으로 소비되는 기사를 그런 식으로 좀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언론사 기자가 훨씬 많긴 하지만은 이제 이것도 저도 아직 답은 못 찾겠지만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제 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포털이나 이제 독자들도 스스로 좀 같이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자의 입장, 조직의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꼭 기자와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밖에 생태계 존재하는 새로운 디지털 경쟁자들, 뭐 시청자들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저희들의 토크쇼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박현영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우선 기자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 뷰라든지 이제 트래픽을 신경 쓰는 그런 조직의 요구에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냥 절충안을 마련한 게 약간 트래픽에 연관되는 그런 주제를 쓰더라도 좀 살을 더 붙여서 쓰자라는 원칙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얼마나 지켜갈 수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더 해봐야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분야를 좀 한정적으로 이렇게 약간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인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쓸 수 있고 로봇도 쓸 수 있고 그런 기사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거를 쓰기보다는 암호화폐가 좀 좋은 점이 이제 뭐 거래 내역 같은 게 블록체인 상에서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되게 좋은데, 그 내역을 분석을 해서 지표로 환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자, 약간 이런 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기사를 쓸 때는 항상 그거를 좀 붙여서 쓰고, 이런 게 이제 댓글 반응들 보면은 독자분들도 좀 붙여서 썼구나 이거를 알아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트래픽에 대한 요구랑 절충을 하면서 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트래픽이라는 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는 또 트래픽 많이 달린 게 좋은 기사,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유신 PD의 시사 직격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청년 고독사는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270만이 넘었고 댓글도 15,000여 개가 달렸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KBS 시사직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엔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공익이라든지 그런 가치보다는 돈에 조금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가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자, PD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만들다 보면 저희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회수에 저희도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뭐 인권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수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가면은 대부분이 조회수가 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사람들이 볼 만한 자극적인 아니면은 좀 그런 이슈들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기사,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이렇게 만들자라는 다짐을 왜 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한 가지 또 다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묘한 딜레마인 것 같네요. 디지털 세상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맞춤형 주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필요한 주제들은 다소 또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한국일보는 그 페이지 뷰를 위한 어뷰징은 하지 말자, 그런 확고한 원칙을 몇 년 전에 세웠고요. 한국일보 오늘 여러 번 좋은 신문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네. 네, 누가 볼지 몰라서 이 방송을. 네. 그래서 페이지 뷰를 많이 써서 일으키지 말고 똘똘한 기사를 하나를 써가지고 일으키자,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게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속보도 남발하지 말자, 그런 원칙이 있고, 당장 누가 좀 과한 제목을 달면 그게 익명 게시판에 올라와서 두드려 맞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국이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끄러운 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페이지 뷰와 그 좋은 기사가 꼭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뷰를 신경 쓰자고 하면 저 사람은 기자도 아니라고 한다거나, 뭐 디지털에서 많이 읽히는 기사를 쓰자고 하면은 나보고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런 약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데, 사실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페이지 뷰가 10만 나오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시대에는 알아서 와서 봐주시고 세상이 또 알아서 바뀌었지만, 이제는 전달력도 언론의 정도를 지키는 한에서는 언론들이 좀 뭐라도 무슨 짓이라도 사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변화하는 세상에서 뭐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디지털 미디어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반드시 또 그 부장님 말씀 중에 클릭 수가 높다고 해서 꼭 그것이 뭐 나쁜 프로그램이나 저질 프로그램이 아니다, 저질 기사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좀 공감이 되고요.
해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까 한국일보처럼 조직의 원칙이라는 걸 세우는데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기자나 구성원들이 활용하는 원칙, 뭐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원칙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하고 이런 작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러한 부분에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그런 변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영상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데일리 박현영 기자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박현영 기자는 오늘 자리한 언론인들 중에 가장 젊은 기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MZ세대 언론인들이 이 언론을 바라보는 뭐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IT 매체 디지털 데일리에서 블록체인 분야 취재하고 기사 쓰고 있는 박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다 온 것 같은데. 지난. 길을 또 잘못. 맨날. 아예 방향을 몰라요.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디 방향인지 몰라요. 지도를 봐도. 단순히 뭐 취재뿐 아니라 삶이 쉽지 않아요. 저긴가? 네네네. 3층 올라가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네. 와. 의자가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공유 오피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기회 닿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그냥 편하게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래소에 있으면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크립토의 뱅크샐러드 네, 같은 맞습니다. 느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고 디파이도 많이 네네. 쓰잖아요. 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좀 비슷한 서비스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락업이랑 네네네. 조금 비슷한 거 같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야죠. 새로운 기술이고 그죠. 아직까지는 신기술로 많이 좀 간주가 되고 있으니까 친숙하지 않은 것도 맞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술의 밑단까지 막 파보면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쉽게 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드 진짜 오랜만에 가네. 아유, 건물 너무 오랜만에 오네. 뭐야, 잘 되셨어요? 그래서 기사 마무리하다 가려고. 솔직히 블록체인 하면 해시도 오셔야 되잖아요. 해시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예요. 네, 워낙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 자체가 막 스타트업들 많고 좀 프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외부인들 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래도 전혀 막 이렇게 터치가 없어요. 보도자료도 엄청 많이 받으시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 기준이 뭐예요? 절대 안 쓰는 거 몇 개 쓰고 살짝 상당 뉴스 이런 거는? 네, 그런 거는 솔직히 뉴스 가치도 없고 일단 저도 블록체인 분야만 한 4년을 취재하니까 정말 생전 처음 듣는다 하면은 일단 쓰진 않아요. 기념으로 발행한 건 이번에 이더기반 말고 폴리곤이어가지고 웨스트코스트라 그래가지고 WCC 그쪽이랑 같이 원래 연락하고 얘기하다가 스파이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포트를 이제 커멘트를 주시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맞아. 정말 제가
뭐 블록체인 업계를 오래 취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요즘 어떤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적어도 5-6개는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기사도 그 종류가 제가 직접 취재해서 쓰는 취재 기사가 있고 기업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보고 좀 검토를 해서 약간 쓰는 그런 보도자료 성격의 기사가 있는데 사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에도 3-4개 맘만 먹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취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많이 리소스가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박현영 기자는 지금 블록체인 분야를 이제 전문으로 기자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아까 보니까 인터뷰에서 굉장히 어렵고 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쓴다는 것이.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올해로 이제 블록체인 분야 취재한 지 한 4년 차 돼 가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업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용어 자체가 영어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기사로 쓸 때는 한국말로 쉽게 풀었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할까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공부랑 좀 쉽게 말하기 이게 약간 병행이 돼야 되는 분야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전문 매체의 블록체인 담당 기자가 지도를 보고도 길에서 계속 헤매는 장면 아주 인간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박현영 기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어려운 기술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해주는 일종의 통역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돼야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라도 대중들이 인식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박 기자의 노력처럼 조금 저는 기사나 프로그램이 대중들이 좀 쉽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관행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말들을 그냥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양적 완화다, 뭐 순환 출자다, 뭐 파기환송됐다, 그냥 뭐 탄핵이 인용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왔지 않습니까? 좀 쉽게 쓸 수 없는 걸까요? 물론 쉽다라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사를 이해하는데 용어 때문에 뭐 벽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쓰는 기사의 장애 요인은 뭔지 또 나아가서 기왕에 좋은 기사란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기사란 뭘까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종훈 기자 얘기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저도 아직 좋은 기사 쉬운 기사를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뭐 제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될까 약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일하면서 듣고 느낀 거, 쓴 거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쓰는 기사나 좋은 기사라 쓰는 법 자체는 사실 입사할 때부터 워낙 여러 선배들로부터 지겹게 들었던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아볼 수 있는 기사를 써라는 게 제일 핵심이었고 지금도 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만 아는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길게 늘어쓰는 불친절한 문장 쓰는 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정책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제 광급 용어라고 하는데 주로 저기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에 나오는 그런 공무원들만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그런 해당 기자는 그 내용을 좀 자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내용 자체를 스스로 좀 제대로 이해한 뒤에 기사를 써야 읽는 독자도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기사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 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긴 할 텐데 제일 핵심은 이제 팩트 당연히 기반한 거라고 보고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쓰면서 해야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공부하는 기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느 신문사에 어느 방송사에 무슨 기자 이랬지만 이제는 기자 자체가 PD 자체가
개인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이런 어려운 용어들 어떻게 해석하나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이유신 PD? 일단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어려운 단어는 일단 저 역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렵지 않은 기사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 자기 얼굴과 이름을 방송에서 모자이크 없이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섭외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방송에 한 번 나오는 걸로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방송에 출연하는 만큼 그분들이 이렇게 내주신 용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기사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유신 PD 앞으로도 좋은 방송, 좋은 프로그램 계속 만들어 나가실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나눠주신 솔직한 고민들 아마 다른 언론계 종사자분들이 보셔도 참 공감하고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영상을 함께 볼까요? 걸을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미팅 엄청 많고 이런 날은 그냥 운동 안 가는 또 만걸음이 이미 차 있더라고요. 약간 통국으로 합의를 본 거여가지고 제가 며칠 뒤에 생일인데 생일마다 이런 거 찍거든요. 이런 굉장히 멀쩡한 모습인데 누구예요? 왜 그러세요? 별빛이 내린다. 신발도 약간 걸어 다닐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편한 걸로 신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쁜 가방 매는 거는 이제 주말에 하면 되고 네, 뭐 평소에는 일단 노트북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매는 걸로 노트북 놓고 다녀봤는데 진짜 너무 어깨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백팩을 멜 수밖에 없습니다. 까눌레 하나랑요, 망고 코코넛이랑 호박유자 하나랑, 그다음에 마론크림 휘낭시에 바나나 시나몬도 하나 같이 주세요. 구운 과자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빵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뉴스레터고, 한지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추천해주고 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그런 뉴스레터인데 구독자가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간이 1시 14분이에요. 1시에 커피를 시켜가지고 네 지금 빨리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빵슐랭 가이드 까눌레 특집이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좀 미리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 지금 무려 80번째까지 나갔죠. 이렇게 매주 한 개씩 나가는 거니까 80주를 한 거죠. 제 예약 발송 걸어두고 자면 될 것 같아요. 빵하! 식빵 특집 써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확장됐을 때 월크업을 하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진 거라서 좀 기술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의 탈중앙화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마침 기회가 또 돼가지고 솔라나 이슈 같이 다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사로 하고 싶은데 다 담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들이랑 직접 소통, 정말 그러니까 대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사실 기사는 엄청 일방향이잖아요. 그냥 텍스트 기사는 뭐 댓글이 소통은 아니니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단이어가지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 분야가 법이 정말 규제가 많이 느리고 많이 비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약간 언론을 통해서 개선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네,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빵슐랭 가이드부터 뭐 유튜브도 찍으시고 뭐 독자랑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빵슐랭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랑 그 음성 기반 SNS 통해서 소통하는 거는 좀 더 약간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선택해 본 그런 수단입니다. 네. 근데 보면서 참 좋았던 게 계속 웃음을 잃지 않으세요. 그렇게 바쁜데도. 우리 박현영 기자 부캐가 있었네요.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본캐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 속에서보다 부캐 빵슐랭 할 때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듯 같은데. 자, 카카오음으로 또 독자들과 만나서도 이야기도 하고요. 뉴스레터도 만나고 그야말로 이제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퍼스트다, 모바일 퍼스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결국은 독자 퍼스트, 시청자 퍼스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곤 했습니다. 독자들한테 이런 게 중요하니까 니네가 알아야 해가 아니라 독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개인과 개인도 신뢰가 전제될 때 관계가 유지되고 또 향상되듯이 기자 혹은 언론과 독자 또는 시청자의 관계도 결국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뭔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애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가슴 아프지만 여전히 기레기라는 얘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독자에게 좀 서운하다 또 좋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플로어로부터 질문도 좀 받아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레기 얘기 사실 예전에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들었었는데 그렇죠? 우리 최 부장님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지만 하여간 할 말이 제가 많은데요. 제가 우리를 기레기라고 부르지 말라는 칼럼을 썼다가 참 기레기가 된 적도 있고 한데 그 독자들이 기레기라고 부르시는 마음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좀 더 잘하라 그런 질책이고 기레기라고 불려도 싼 기자가 되지 말자 그런 다짐은 하는데 기레기란 말에 상처를 받는 거는 그 좋은 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레기라고 불려도 어쩌면 괜찮은 기자들은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다음에 요새 기자들이 정말 제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젊은 기자들이 이 필드를 떠나게 하는 그런 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질책은 해주시되 기레기라는 그런 표현이나 어떤 너무 자극적인 공격은 안 하셔주시는 게 언론에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슴 뜨끔한데요. 기레기 소리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기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제가 이 저널리즘 주간의 주제가 다시 저널리즘으로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널리즘이라는 게 기자들만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좋은 음식 가려 먹듯이 좋은 기사, 좋은 프로그램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다시 저널리즘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종훈 기자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레기 얘기도 종종 들으실 거고, 직접 본인이 아니라. 뭐 저도 워낙 평소에 많이 들어가지고요. 기사를 쓰다 보면 요즘은 이제 또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풀보단 다들 악플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기자로서 당연히 기레기라는 피드백을 받으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댓글을 막 열심히 읽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또 주변의 동료나 선후배 보면은 그래도 또 열심히 읽는 경우도 꽤 많아서 상처받는 기자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독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자들도 뭐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독자 소통,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정확한 기사나 더 합리적인 기사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둘 쌓이다 보면 결국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래도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시간에 쫓겨서 이제 좀 예전보다 좀 느리고 깊이 있는 기사는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워낙 또 많은 기사 쏟아지다 보니까 좋은 기사가 있어도 좀 거기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요. 독자분들께서도 이제 회초리를 들 때는 또 드시더라도 또 좋은 기사를 봤을 때는 좀 피드백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소망을 좀 해봅니다. 네,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결국 신뢰가 쌓인다면 우리가 어떤 동일한 일에도 쉽게 기레기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행위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계속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우리 박형현 기자, 어찌 보면 이제 댓글에 더 민감한 그런 세대의 기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댓글도 다 읽기는 하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읽는 건데, 어쨌든 댓글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좀 일방향에 가깝고, 거기다가 사실 기자가 뭐 답글을 단다거나 이런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어가지고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던 게, 이제 제가 카카오음이라는 그 음성 기반 SNS를 하기 전에 클럽하우스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클럽하우스라는 그런 음성으로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 꼭 제 독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과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여쭤봐 주시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고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말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기자마다 맞는 플랫폼이 있는 거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는 수단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아, 이게 소통의 맛이구나 또는 소통의 효과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십니까? 네, 저도 사실 그 뭐 클럽하우스 하면서 기자 생활하는데, 그리고 또 기사 쓰는데 도움을 받았던 적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거를 궁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이런 게 궁금했구나, 나랑 생각이 좀 달랐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갈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기사를 쓸 수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독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유신 PD 같은 경우는 사실 뭐 PD는 프로그램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독자들 간의 소통이라는 걸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또 가로막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본인이 뭐 PD이기 때문에 기레기가 나 얘기는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언론인으로서 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취재를 나가보면 저희 언론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하다는 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저는 무엇보다 그게 우리 내부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끊이지 않는 PD들의 성추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태프들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 취재할 때 만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이 사실 많이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매체를 소비하시는 우리 모두를 돌아봤을 때 나랑 다른 얘기를 하는 매체는 그냥 쓰레기고, 나랑 다른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얘기하는 기자, PD는 기레기다라는 판단을 우리도 너무 쉽고 빠르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이야기를, 그런 비난을 들 때마다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내일 저희들이 또 중요한 재미있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과 또 이 독자들, 시청자들 간의 그 맞짱 토론, 또 이것도 예정돼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생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자,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양정수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정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자가 되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취재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원칙 내지 초심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 부장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기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저만 쓸 수 있는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독자들이 기사를 읽는 거는 시간과 시력을 투자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사를 읽으면 다른 데 없는 팩트나 그런 통찰이 있다, 그런 걸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좋은 기사는 그 보도 목적 이외에는 목적이 개입하지 않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늘 언론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독자들이 언론을 감시하시면서 또 언론 보도에 지갑도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소연님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 위소연입니다. 시민들이 뉴스를 볼 때 민주주의 실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나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정정훈 기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사실 딱 저도 명확한 해답을 좀 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생각해 보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워낙 많은 정보가 나오고, 또 그 중에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그런 잘못된 정보라든지 좀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읽는 독자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긴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많이 기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그거에 이르는 그 방향과 해답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사실 저도 늘 고민을 하고 있긴 해서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든지 이제 확증 편향에 갇혀서 이제 뉴스를 소비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각이 들어있는 좋은 기사들을 좀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보고 접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 해답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최미빈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최미빈입니다. 기자분들이 앞서서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변하지 않았을 그 구조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현영 기자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아직 이제 변하지 않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아까 잠깐 이제 대답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개인 나름대로의 좀 절충안을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그런 트래픽 관련된 기대와 이제 저만의 좀 원칙을 약간 절충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회사는 뭐 IT 매체라서 그런지 회사 내부에서도 그래도 신기술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MZ세대 기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데스크가 있어서 좀 의견을 전달하고 하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유신 PD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모바일이라든지 어떤 변화에 너무 급급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형식에 굉장히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우리 본질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긴 한데 유튜브 질문 흥미로워서 하나만 받기로 하죠. 자, 편집국 내 세대 갈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최문선 부장님, 말 안 듣고 소통 안 되는 후배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종훈, 박현영 기자님, 소통 안 되는 생각이 다른 선배와는 어떻게 싸우십니까? 우리 시간 다 됐지만 흥미로운 질문이라 각자 입장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때리기도 하고 막말도 했는데 요새는 큰일 나니까 꾹 참고 연말에 인사평가로 말합니다. 아, 세다. 강력하네요. 잘 들으세요, 후배 기자님들. 네. 인사평가로 승부한답니다. 네. 어떻게 싸우시나요, 정정훈 기자님? 예, 저는 말씀하신 선배처럼 인사권은 따로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약간 다른 게 좀 끼인 세대라고 약간 이제 위에 선배들도 많고 저도 이제 밑에 들어온 후배들도 많아서 약간 중간에 있는 약간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사실 좀 말이 안 통하거나 좀 생각이 다른 선배는 보통 술을 먹으면서 좀 많이 푼다든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기사는 또 제 이름을 달고 나가니까 또 마음대로 이제 선배 입맛처럼 바뀌면은 그렇게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싶은 거는 정말 최대한 정중히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웃으면서 말씀드릴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다시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낮아진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인의 삶은 워낙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주제다 보니까 내일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별도 세션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정재민 원장님 어떠셨나요? 네, 다시 저널리즘 오늘 네 분의 언론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희망을 봅니다. 결국 저널리즘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저널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자긍심 가지고 멋진 언론인으로 후회 없는 언론인으로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 안 먹고 신고하듯이 언론에서도 불량 기사, 불량 프로그램 피하고 양질의 기사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다시 저널리즘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언론의 신뢰 회복과 또 환경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주제, 다시 저널리즘이라고 함께 힘차게 다 같이 외쳐볼까요? 좀 쑥스럽지만 자, 제가 셋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민 원장님 벌써 준비하고 계신데요. 주먹을 꼭 쥐고 함께 좀 참여해 주시죠. 자, 하나, 둘, 셋. 다시 저널리즘!